지금부터 2020 지역신문 컨퍼런스 7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회를 맡게 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이은주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7번째 이야기는요, 큰 주제로 지역 언론 한계를 뛰어넘다라는 주제로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생중계가 되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채팅창에 질의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발표를 맡아주실 세 분의 기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신문의 신동욱 기자님이십니다. 아마 일간지 최초로 기획기사를 영화로 만드신 기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 감독,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신 신동욱 기자님을 모시고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82년생 김지영이 아니라 85년생 김지 맞추셨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 또 부산 지역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혁신 사례, 지역신문의 미래 전략과 연관된 분야로 제출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는 옥천신문의 권호성 기자님이십니다. 주간신문으로서 옥천신문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녔고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구독료 1만 원 시대에 차근차근히 구독자들과의 어떤 협업과 참여를 유도해내면서 지면도 또 두 종으로 내시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도 또 2개로 나누어 가면서 한 발 한 발 앞서서 진심으로 참여하는 그런 구독 모델, 그리고 구독료 1만 원 시대의 지역신문의 모습을 또 한 번의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역시 혁신 사례 미래 전략으로 신문사들과 또 관계된 분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은평시민신문의 박은미 기자님이신데요. 개도지에 관해서 굉장히 저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근데 벌써 20년 전부터 시작되고 그 이전에 개도지 하면은 소위 과거의 독재 정권 시대에 신문을 가지고서 문제적이었던 그런 건데, 지금은 좀 그 정도의 상태는 아니지만 개도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신문사를 통해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앞서서 개도지를 폐지하고 받지 않는 그런 신문사들도 있습니다. 박은미 기자님께서 이게 기획 취재 지원으로 받으셨는데 그동안에 먼저 하고 있었던 지역의 모범적인 신문사들도 다 일일이 취재하시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박은미 기자님과 같이 해주신 또 한 분의 기자님하고 계속 시리즈로 지면에 실으셨습니다. 이 문제 제기 자체가 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피고 있어서 저희들 역시 굉장히 주목하는 그런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솔루션 저널리즘처럼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실 국제신문의 신동욱 기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획기사를 영화로 신문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졸업 에세이입니다. 혹시 마스크를 벗고 가는지. 앞서 소개해 주실 때 다큐멘터리 감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가끔씩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언론사 선배님들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 올해 어느 날보다 행복한 순간이란 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준비해 주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올 한 해 지역 언론을 이끌고 또 혁신해 오신 선배님들, 또 동료 언론인들에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신문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표할 국제신문 디지털 콘텐츠 팀 신동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은 특별한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국제신문에서 처음으로 만든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졸업 에세이입니다. 올해 국제신문 저희 신문이 다룬 가장 큰 의제 중 하나는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본지 신년 기획 보도로 청년 졸업 에세이 1985년생 김지훈, 김지혜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보도를 했었고요. 이 보도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문 기사를 원작 삼아 제작한 지금까지의 다큐멘터리 영화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지훈, 김지혜는 뭐 이름이 비슷한 뭐 소설이 한 편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김지훈, 김지혜인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부산시 청년조례에 따르면 만 34세까지를 청년 나이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치면 이 세대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러면 이제 1985년생들이 이제 이 나이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1985년에 가장 많이 쓰였던 남성 여성 이름이 김지훈, 김지혜여서 이제 제목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 이제 그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흔히 이제 웹툰이나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는 많은 분들에게도 익숙한 그런 형식일 텐데요. 기획 기사를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역신문의 디지털 저널리즘 가능성을 한번 확장해 보자는 것이 이번 영화 제작의 가장 큰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이 된 기사에서는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산시 청년조례에 따라 지난해에 대체로 이 청년 나이를 통과하게 된 1985년 부산 출생 청년들의 생애 주기와 이동 경로를 분석한 통계를 독자들에게 전달했었습니다. 기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화를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기사에서 제시한 통계가 실제 현장 속 청년들의 목소리와 일치하는지 이것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일치한다면 텍스트로도 좋지만 통계로도 좋지만 이들의 목소리와 표정 또 청년들이 빠져나간 지역 현장을 눈으로 좀 생생히 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영화 예고편을 먼저 거의 한 두 번째로 공개하는 예고편 영상입니다. 한번 예고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뭐야? 죄송하지만 전체 화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구를 점으로 찍으시면 서울을 거의 한 바퀴를 돌게 돼요. 많이 굶었어요 그때는. 뭐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을 때도 있었고 왜냐면 영업직이라는 게 급여가 없으니까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급여 받고 그 뒤로는 급여가 없다 보니까 망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망했으면 다 같이 또 친구들이랑 으쌰으쌰해서 예를 들어 페인트 칠도 같이 하고 같이 뭐 좀 굶더라도 뭐 짜장면 나눠 먹고 하면 되는데 청년들이 좀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에서 있고 싶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의도가. 저도 고향을 떠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 산업의 1차적인 산업단지가 사실은 부산이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협조를 요청한 자리에 불참하게 됐다. 근데 불참하게 된 배경은 국제그룹 같은 우리나라 재계 서열 7위였단 말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부산에 하나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의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데는 저렇게 팽창을 하는데도 그때 당시 부산에 들이댔던 그 잣대대로 지금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말하면 아파트를 많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파트 없잖아요. 거기로 배치됐을 때 과연 내가 내 삶에 내가 꿈꾸던 삶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을 때는 머릿속엔 이제 물음표로 가득하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미안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네, 그 예고편을 보시고 어떤 영화인지 조금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졸업 에세이는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청년, 또 오랜 타지 생활 끝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청년, 그리고 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청년 졸업생들의 구술 인터뷰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 유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구조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러닝타임 60분 장편이고요. 영문 제목은 They Don't Want to Live in Seoul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 청년들이 지역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은 그런데 이제 인과관계가 뒤바뀐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서울을 동경해서 서울을 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타지로 떠난 청년들은 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산이 더 좋다고, 서울로 떠나고 싶지 않았다고, 왜 내 연고가 부산이나 여기 다 있는데 왜 내가 떠나고 싶었겠냐고, 그런 얘기들 가장 많이 했습니다.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요. 전 사실 청년들이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을 좋아해서 떠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기획 배경에서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온라인 뉴스 플랫폼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검색어에 의존해서 기사 히팅수를 높여 수익을 만들던 기존 이제 지역신문 디지털 뉴스부 업무에도 꾸준히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요구돼 왔습니다. 저희 신문이 고민한 방향은 가장 크게는 지속성이었습니다. 이제 포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뉴스 플랫폼 변화와 관계없이 신문사가 독자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은 아무리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저널리즘 영토 안에 있는 것이어야 했고, 가능하다면 지역신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독자층 다변화 가능성까지 넓혀볼 만한 그런 사업이어야 된다고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이 시기에 마침 극장가에서는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유행을 했냐면 소위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것이 유행처럼 제작돼 관객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하지 않게 직장을 떠나게 된 방송 출신 언론인들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기에 민감한 주제 또는 다룰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다룰 수 없었던 그런 주제들을 영화라는 예술로 끌고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를 획득해 제작한 일련의 영화들을 저는 이제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영화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앞서 보시는 포스터, 자백, 대통령의 7시간, 더 플랜, 아마 좀 익숙하신 분들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이빙벨 이런 작품들도 넓게 보면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영화에 속하는 그런 작품들이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화제성이 높았고 실제로 흥행한 작품들도 있었죠. 이 영화들과 청년 졸업 에세이는 물론 고민을 출발한 그 지점은 물론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이 지역신문 저널리즘의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다소 낯선 시도이기 때문에 이걸 제안하면 저 스스로도 이 회사에서 결정을 쉽게 하기가 괜찮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지역 기업들이 또 뜻을 모아주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졸업 에세이는 그렇게 탄생하게 된 작품입니다. 올해 4월 사전 기획 단계를 거쳐 5월에 크랭크인한 영화는 생각보다 빨리 관객들을 만나면서 주요한 성과들을 좀 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주요한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지난 9월 23일 부산시에서 주관한 부산 청년 주간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공개 형식이었고, 사전 신청자들에게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영화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120여 명이 영화 보기를 신청했고 실제 시청자는 80여 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폐막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이 작품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비프라는 관객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 졸업 에세이는 이번엔 온라인이 아닌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첫 극장 상영이었던 것이죠. 시내21 편집장 출신 주성철 기자가 게스트로 참여해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도 올해 많이 관객수 예매 가능한 관객수를 줄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관객수 좌석수 자체가 제한적이기는 했어도 영화는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영화제 이후 지역의 크고 작은 기관과 회사에서 공동체 상영 문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배급 경로와 공개 시점 등을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의의가 크게 세 가지에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면에 보도된 기획 기사를 영화로 제작한,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텍스트 중심의 신문과 디지털 뉴스와의 합작품으로 전례 없는 OSMU 시도를 통해 지역 신문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언제나 처음이라는 말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역 신문을 포함해서 일간지 전체에서도 자체 생산한 기획 기사를 스스로 이제 제작사가 되어 영화를 제작한 시도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선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신문사는 이번 시도를 통해 일정한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내년에도 기획 기사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는 지역신문이라는 매체 특성을 포기하지 않고 아까 앞서 예고편에 보신 바처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역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소재와 내용, 주제의식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한편 통계 등 텍스트가 중심인 지면 매체를 영화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부산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본지의 지역적 한계는 극복하려 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만드는 국제신문은 부유경에서 주로 소비되지만 영화는 전국은 물론 만들기에 따라서는 해외로까지 눈을 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역 이슈를 전국 단위 이상으로 공론화하기에 좋은 매체가 저희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부산은 흔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화 영상 산업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화 산업 규모로만 보면 수도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초라한 수준입니다. 본지는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바림이라는 영상 전문 기업을 통해서 영화를 만든 이번 프로젝트를 발전적으로 지속해서 지역 영상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꾸준히 제작해내는 환경을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일간지에서 영화를 만든다. 이게 사실 말만 들었을 때는 뭐 나이키에서 가발을 만든다. 뭐 이런 말처럼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 근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프로젝트가 누구보다 지역신문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고 또 지역신문에서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우선 신문사들은 역사에 따라 풍부한 자체 기사 그리고 사진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유하고 있죠. 이걸 잘 활용하면 기존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의 필수적인 저작권 승인 이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 시간 모든 면에서 많은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재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신문사에는 이미 훈련된 취재 인력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수한 다큐멘터리 소재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아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더라도 신문사 이름은 지역에서 대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큐멘터리 감독 신동욱인데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과 국제신문 기자 신동욱인데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에는 섭외력에서부터 이미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내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구하기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하고요. 그럼 이렇게 만든 영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좀 살펴드리면 최근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는 유튜브 등에서 예능 형식을 빌려 제작된 숏폼 형식, 짧은 형식의 다큐멘터리들을 오리지널 콘텐츠로 배급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제성이 높거나 또 재미있거나 작품성이 높거나 그렇게만 한다면 국내외 OTT 서비스를 통한 배급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한 환경입니다. 또 인디그라운드나 EBS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전용 플랫폼이죠. 딥박스 등을 통한 작품 유통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 졸업 에세이는 현재 배급 전략을 모색 중이기 때문에 수익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 지역신문 디지털 저널리즘 영역에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지는 편집국 기획탐사팀의 우수한 취재력, 또 디지털 뉴스 부의 디지털 콘텐츠 기획력, 또 사업국의 사업 추진 노하우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를 형사해냈습니다. 저희 국제신문은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지역신문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생중계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후배 언론인들에게 감사 인사와 박수를 보내며 저희 국제신문 많이 아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예고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자리에서 맞이하게 돼서 저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주 좀 신이 났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사회를 보면서.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에 저도 한번 참여해서 질문과 답변 다시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발제해 주신 국제신문의 신동욱 기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컨퍼런스는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 질의 남겨주시면 추후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발표자신데요. 옥천신문의 권호성 기자님 나오시겠습니다. 구독료 1만 원 시대 옥천신문이 추구하는 지역신문의 미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옥천신문 권호성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기로 한 거는 구독료 1만 원 시대 옥천신문이 추구하는 지역신문의 미래라는 제목의 내용이고요. 얼핏 보시면은 구독료 인상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저희는 그것보다는 지역신문이 추구해야 할 방향 그리고 그 미래에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그거를 또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지역신문의 영속성, 지속성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는 그 구독료의 이 신문 입장에서 구독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독자 중심주의와 지면 및 홈페이지 개편 옥천신문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편집국 조직 개편을 통한 제작 안정화를 어떻게 이뤘는지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옥천신문이 추구하는 가치를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순서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지역신문의 주 수입원은 사실상 구독료와 광고료인데요. 이 중에 저희 옥천신문은 구독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료가 안정화되어야 지속 가능한 신문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민과 독자들을 위한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구독료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여기 계시는 신문 기자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구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크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 올드미디어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시대에서는 자칫 잘못 구독료를 올려버리면 곧바로 신문사 재정 위기로 이어지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천신문은 2018년부터 구독료 인상을 본격화했습니다. 기존에 6,000원이던 월 6,000원이던 신문을 1만 원으로 약 66% 정도 인상을 시도했고요. 이를 통해서 구독료가 광고료보다 수익을 더 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구독료 비율은 편집국 나아가서 옥천신문 신문사의 힘을 키우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구독료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대규모 독자 이탈이라던가 또 지역 사회에서 이 가뜩이나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신문 구독료를 올리냐라는 그런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올 거라고 내부에서도 제기가 됐는데요.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옥천신문은 안정적으로 구독료 1만 원 시대를 열었고요. 2017년부터 구독료 인상을 준비해서 2018년 시범 전환, 이를 통해서 2019년에는 전면 전환까지 이뤘습니다. 이를 통해서 독자 이탈도 사실상 거의 없었고 구독자는 올 하반기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구독료 인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준비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닌가 하는데요. 단순하게 구독료 인상 혹은 뭐 그 신문사 그 구독료 인상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독자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요. 더불어서 구독료 인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이 저희들은 필수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큰 혁신, 그러니까 큰 변화 없는 구독료 인상은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저희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독자 중심주의와 지면 홈페이지 개편 저희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가 기존에 보도하고 있던 대판 옥천신문하고 함께 타블로이드지인 옥천 사람들을 같이 발행을 했습니다. 본지는 20면에서 24면 그리고 타블로이드는 24면을 기준으로 매주 발행이 됐는데요. 당초 본지만 발행했을 때는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사를 독자들이 볼 수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그 신문에 보도가 됐을 때 파급력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신문의 기사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행사를 하시는 분들도 지면에 보도되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본지의 경우에는 저널리즘 고유의 비판과 대안 제시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도록 했고, 별지에는 다양한 옥천 사람들의 소식과 일상 이야기를 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지는 굉장히 좀 딱딱하고요, 정형화되어 있고 분석적이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기사들이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각종 기획 기사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본지에 주로 실렸고요. 상대적으로 여기 별지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 저희들은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신기하거나 굉장히 특이한 일이다 이런 경우에만 인터뷰를 하지는 않고요. 정말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옥천 사람들이라는 이 별지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점은 실질적으로 독자들한테도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신문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옥천 이번 주 옥천 신문 봤어? 너 나왔더라. 혹은 우리 옆집에 누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여러 가지 활동도 했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동시에 발행을 하면서 기존 대비 약 2배가량 더 많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됐고요. 당연히 독자들의 만족도도 향상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은 홈페이지도 2가지를 제작했는데 이 별지 제작과 동시에 옥천신문 홈페이지도 2개로 늘렸습니다. 기존의 옥천신문 홈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오직 유료 독자, 그러니까 돈을 내고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옥천신문 홈페이지는 스팟 광고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들이나 기사 가독성을 방해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긴 기사를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은 중요하다 판단했는데요. 이 보통 신문 홈페이지를 보면 아무래도 신문사 재정 문제나 이 광고 영업 때문에 기사 중간중간에 광고가 뜬다거나 또 기사를 내리다 보면 갑자기 광고면으로 바뀌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돈을 내고 신문을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건 불쾌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늘리는 만큼 그만큼 제대로 된 기사를 편하게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목표로 저희들은 옥천신문 홈페이지에는 거의 일체 광고를 싣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원제 홈페이지의 이 폐쇄성,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광고 영업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였는데요. 저희들은 새로운 독자 유입을 위해서는 개방형 홈페이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 옥천신문 홈페이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옥천닷컴이라고 해서 저희들 이거 개방형 홈페이지입니다. 로그인이나 이런 거 없이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래쪽으로 가면은 광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옥천신문 홈페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유료 독자에 대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옥천닷컴은 다양한 소식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기사를 보면 아무래도 뭐 지역 축제라던가 혹은 지역의 식당을 새로 열었다던가 한 기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옥천닷컴에 보도를 해서 이 유료 회원 이탈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정보를 얻고 관련 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18년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했던 그 해외 단기 연수에서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고 당시 그 지역에 남아있던 유일한 사실상 지면을 발행하는 유일한 종이 신문사였는데 이곳에서 홈페이지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곳은 회원제, 한 곳은 비회원제를 운영하는 걸 보고 거기서 사례를 확인한 뒤에 옥천신문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구독료를 인상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저희 독자들의 명단입니다. 저희들은 옥천신문 독자나무라고 해서 옥천신문 그 외부의 손님들이 오시면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거나 하는 회의실에 한쪽 벽에 크게 이걸 걸어놨어요. 그래서 누가 신문을 보는지를 사람들이 찾아보고 자기 본인들이 아는 분들도 이름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누구도 신문을 보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 시범 운영 기간에는 2018년에 시범 운영을 했는데 이때는 기존 독자는 월 6,000원 그리고 신규 독자는 월 10,000원으로 구독료 인상을 진행을 했고요. 동시에 장기 구독자는 구독료의 일정 부분을 할인하는 제도를 병행했습니다. 2019년에는 전면 도입을 했는데 이때는 하루에 10건의 구독 해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반에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도 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이후에 종이 신문을 저희들이 굉장히 직면을 많이 하고 홈페이지를 이원하고 속보를 활성화하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소식을 접하고 또 구주구주 옥천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발굴 및 보도를 하면서 구독 해지 수는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 기자들이 제일 이제 좋아하는 이야기가 옥천신문을 보면 이 주에 옥천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 이슈가 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런 평가 피드백도 이 2가지 홈페이지 병행 그리고 그 신문도 2가지를 발행하면서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그 2018년 1월에 2,800 내부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거 잘 공개를 안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 매번 신문에다가 실질 구독 수를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묵가지도 없고 순수하게 독자들이 돈을 주고 사보는 수인데 그 지발이 지원부수 제외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 1월에는 2,871부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후에 2020년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존 독자들도 그 구독료를 인상하는 시점이 되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줄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2020년 2월에 2,765부로 줄었지만 그 이후 저희들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지난 8월 기준으로 2,799부로 늘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다시 더 확인을 했는데 어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2,786부로 이보다 더 상승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저희 구독료가 인상하면서 기존에는 저희 신문이 뭐 자랑을 하던 것 중에 하나가 구독료와 광고료 비율이 5대5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고주의 뭐 영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 혹은 또 지역 신문에서는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기초지자체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옥천으로 치면 옥천군이라던가 이런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그런 광고 압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구독료 비율이 약 한 10%에서 15% 정도 더 증가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또 수익이 늘면은 그건 독자들한테 더 환원을 하고 더 좋은 기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취재 기자도 훨씬 많이 늘렸습니다. 현재 취재 기자는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 기자나 인턴 기자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수를 포함하면 13명이 매주 지역 곳곳을 쑤시고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천이라는 곳이 인구 5만 1,000명 정도 되는 작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웃이 영동이나 보험보다 면적도 작거든요. 9개 읍면밖에 없는 아주 작은 지역인데 13명의 기자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동네에 송아지를 2마리 낳았다던가 또 뭐 길 가다가 어떤 지갑을 주워서 그
그거를 이제 주인을 찾아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신문을 찾아온다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 기자들이 직접 다 가서 취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신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저희는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작은 지역 신문에서 일을 많이 벌이려면 기존 편집국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늘어난 조직 규모와 제작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도 필수였는데요. 저희 신문은 편집국을 탐사보도국과 공동체국, 디자인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 취재 기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에서 한 6명에서 10명으로, 편집 기자도 4명으로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작 실장제도 도입했는데요. 그 전에 탐사보도국 이 각 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탐사보도국은 그 심층 취재를 하는 곳입니다. 이 기자들은 뭐 기사 수라던가 뭐 꼭지수 이런 것들이 구애받지 않고요. 그주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 그래서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이끌어가는 부서로 돼 있고, 공동체국은 옥천 사람들이나 옥천닷컴에 보도된 기사들처럼 각종 행사라던가 주민 인터뷰라던가 이런 지역의 크고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국은 편집 기자들이 있는데 그 편집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뭐 각종 공적인 그 디자인 그 활동들, 그런 일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문은 옥천 편집국장이 주요 기사를 쓰고 신문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뭐 어떤 데서는 편집국에 기사를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 간부들일수록 현장을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요 기사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국 기자들의 업무 조율도 하지만 업무 시간 상당수를 취재에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재 기자가 10명이 되면은 취재 전반에 대한 업무 조율을 병행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편집국장과 함께 신문사 업무 전반을 다룰 직책이 필요했고, 제작실장을 신설했습니다. 이 제작실장은 직제상 3기국을 총괄하긴 하지만 기존 편집국 편집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편집국장은 탐사보도국장이 되어서 주요 이슈 발굴 및 편집, 그러니까 신문사의 주요 흐름은 여전히 그 기존 편집국장과 편집국 기자들이 이끌어가는 거고요. 제작실장은 공동체국 운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문사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와 같은데, 제작실장 도입 초기에는 편집국장과 업무 영역이 겹치다 보니까 조율이 좀 필요했습니다. 두 직책 모두 구성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칫 혼란을 부를 수도 있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통적인 편집권 업무, 편집 업무는 탐사보도국장이 맡고, 신문의 장기 비전과 사업 경영에 대해서는 제작실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이 지금 사업 이 변화를 시행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올해 중순에 그 탐사보도국과 공동체국 디자인국을 편집국과 디자인국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변화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 탐사보도국과 공동체국의 업무가 좀 혼재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낮은 연차 기자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에서 10명으로 갑자기 인원을 2배가량 늘리다 보니까 저연차 기자들이 좀 다수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연차 기자들이 공동체국에서 일하면서 그 역량을 쌓거나 주요 취재원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탐사보도국 같은 경우는 매주 그 쟁점 있는 기사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기자들이 있어서 논의 끝에 통합을 결정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각 기자들별로 주요 기사와 그리고 동시에 인터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비율을 조정을 해서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국은 없어졌지만 저희들은 성과는 굉장히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이친 인물인 김현식이나 윤중호를 발굴한 기획보도도 1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윤중호 기획은 출판사 제의를 받고 단행본 출간을 협의를 진행 중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발표 당시고 지금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저희들은 편집국으로 통합이 됐지만 모든 기자들은 사람을 중심에 둔 취재 및 보도에 대한 가치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 옥천 사람들과 홈페이지 옥천닷컴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지역 신문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 이웃들의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엔 사람들의 구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공동체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1만 원 구독료를 갑자기 66%나 올린 옥천신문 그래도 봐야겠다라는 이유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옥천신문이 추구하는 가치의 확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엔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나아갈 미래를 모색하는 게 지역신문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풀뿌리 청년 언론 학교를 기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저널리즘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청년 지역 언론인들의 육성을 위해서 기획을 됐습니다. 동시에 지역신문 제안 사업과 또 서울시 청년허브 별의별 이주기자 프로그램도 기획을 해서 지금까지 20여 명의 청년들이 2주 안팎 기간 동안 지역신문 기자로 체험하면서 지역민의 삶을 모색하도록 했는데요. 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전략을 폈습니다. 올해에도 청년허브 참여자와 충남대 백마 인턴십, 그리고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학생 인턴십, 제천 간디학교 인턴십, 동국대학교 대학생 인턴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옥천신문을 체험하는 효과를 통해서 서울 등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나 청년들이 옥천 같은 농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게 저희들은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는데 2주 정도 가량 지역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기자 특성상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본인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지역 농촌 내에서 삶이 보다 좀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 주게 됐는데요. 동시에 지역신문 기자의 삶을 꿈꾸는 청년들도 육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언론 지망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그래서 실제 인턴 기자 중 한 명이 옥천신문 취재기로 입사하기도 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학생들이 다른 언론사, 잡지사라든가 이런 것에 취업한 사례도 저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보통 요즘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던가 이런 대안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 신문은 커뮤니티 저널리즘이라는 가치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사 저널리즘이나 데이터 저널리즘 등 외에 지역 신문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커뮤니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탐사 저널리즘이나 데이터 저널리즘은 기자로서 가치에 대한 기본 역량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신문 기자로서는 지역민의 구성원이다. 나도 이 지역에서 한 사람으로서 지역을 같이 살아간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관찰자이면서 비판자인 동시에 이웃이 되는 건데요. 오늘 비판을 하고 내일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지역신문 기자의 삶이거든요. 예, 스스로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 방식은 지역사회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스스로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저희들의 노력에 대해서 언론계나 학계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저희 신문의 사례를 보도를 했고요.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김재원 교수도 옥천신문 플랫폼화 사례 분석이라는 논문을 최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구독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하고 변화를 시도를 했고요. 이 때문에 한때 신문 구성이 허술해지기도 하고 신문사 구성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등 문제도 생겼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았지만 독자들의 옥천신문의 변화와 개혁 방향을 공감하기 때문에 구독률 유지하는 기반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신문이 탄탄하고 독자 친화형으로 변모할 때 구독층이 유지되고 신문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옥천신문의 경영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요. 신문사 압박의 어려움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의 존재 이유인 구독자가 탄탄히 받쳐주면 그 외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신문은 인력도 좋고 아무래도 이 자본도 부족하기 때문에 신문사 편집 문제라든가 온라인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SNS라든가 이런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다변화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변화와 이유와 목적에는 독자를 위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하는 신문이 있을 때야 가능한 저는 효과를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요 정보,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여러 소식들을 전달할 수 있고, 그걸 제대로 비판을 하고 지역의 권력 구조를 감시 견제할 수 있다면 좀 불편하고, 그리고 편집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독자들은 분명히 신문을 바라봐 주고요. 꾸준하게 구독을 해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면서 구독료 1만 원 시대는 방법론이 아니라 그 과정은 바로 미래다. 그리고 커뮤니티 저널리즘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독료 1만 원을 인상하기 위한 그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차곡차곡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는 모습이 잘 전달이 됐고요. 또 마지막에 어떤 청년들 인턴십 기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그 새로운 어떤 자원들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뭐 기여 또 협업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들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옥천신문의 권호성 기자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은평시민신문 박은미 기자님이 나오시는데요. 개도지 개혁을 위한 보도와 편집 사례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평시민신문 박은미 편집장입니다. 네, 편집장도 하고 기자도 하고 신문도 나르고 접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있고요. 앞에서 발표해 주신 국제신문이나 옥천신문에 비해서 저희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언론사입니다. 상근자 3명이 함께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신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지역신문이 갖는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 지역신문을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또 다른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개도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도지 개혁을 통한 지역신문 희망찾기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사실 제 마음은 개도지 폐지입니다. 오로지 개도지 폐지만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왜 그런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바쁜 와중에도 전국을 돌며 개도지 폐지 사례를 우리가 이렇게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 취재에 나선 이유 또 뭐 개도지 서울 지역의 개도지 현황, 뭐 보도 이유 등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은평구 홍보용 신문 구독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이제 2012년부터 18년까지를 봤을 때 구독료가 37억 원에 달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정 신문이 가장 많은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지역신문 이제 7종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구독을 하고 있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것인가 라는 의문을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왜 구독을 이렇게 하는 것이며 부수를 이렇게 책정하는 근거는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또 우리 은평구만 이런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자치구의 상황은 어떨까. 또 왜 특정 신문이 제일 많을까 이런 것들을 다 질문이었고요. 사실 저도 개도지라는 이름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단어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씩 취재에 나서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개도지라고 하는 건 과거에 뭐 군사정권 시절에 시작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문을 통해서 국정을 홍보하고 그 신문을 뭐 통반장, 뭐 이장 등에게 나눠주고 신문 대금을 신문사에 지급하는 그런 관행이었었는데요. 현재는 사실 개도지라는 이름 자체를 쓰고 있지는 않고요. 주민 홍보용 신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개도지 예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역에서 좀 해결해 보고 싶어서 저희가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요.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구청이나 뭐 의회에 계신 분들도 면담을 하고 또 간간히 개도지 문제점을 알리는 취재도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SNS 저희가 페이스북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개도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개도지라는 단어를 잘 몰랐었던 것처럼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개도지라는 말을 처음이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개도지라는 게 있구나. 아, 그리고 이게 문제구나 라는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은평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신문이다 보니까 은평구청이라는 행정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행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은평구청에게 어떤 무슨 이상한 마음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취재를 한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 얘기를 통해서 이 개도지 문제를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개도지가 폐지되어 있지 않은 이런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꼭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지역신문 활성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토론회를 하면서 개도지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었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 또 지역분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 화면인데요. 이제 은평구청의 홍보용 신문 구독 계획입니다. 2019년 기준인데요.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지금 예산이 6억 이상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자세히 좀 보면 이제 이렇게 신문을 중앙일간지는 이렇게 구입을 해서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일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걸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일간지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지, 광역지도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저 중간 조금 아래쯤에 저희 신문사 이름이 보입니다. 저희 신문 지금 68부를 은평구청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청의 각 과에서 구독하는 신문이고 저희는 지금 현재 통반장 등에게 신문을 보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받는 구독 예산이 가장 작은 것을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개도지는 진즉이 없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 예산은 6억이 넘는 예산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들었던 거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신문을 주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 다 하고 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런 얘기가 가장 저는 핵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언론사의 반발이 심하다. 네, 이미 주고 있던 언론사들로부터 반발이 심한데 그걸 무마시킬 방법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래된 관행이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고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저희 지역에서 좀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개도지 폐지에 대해서 그 이후로 이제 의회에서 한 의원님이 이건 좀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은평구청이 좀 새로운 답변을 내놨어요. 이런 중앙일간지를 구독을 하면 그 신문 보급소로 이제 신문이 가니까 결국 그 돈이 지역에 있는 신문 보급소로 가서 지역 경제와 지역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모두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좀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답변들을 주고 계셔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125만 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신문이 창간 16주년입니다. 이제 올해 횟수는 오래되었지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인터넷 신문으로 출발했고 그 이후에 종이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뭐 많이 부족해서 그랬겠지만
서울에서 지역신문을 운영한다는 건 정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번 중간에 이거 신문사 운영 못하겠다, 문 닫자 이런 고비도 한번 있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어딘가 우리 한 번 더 해보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125만 원이라는 돈을 구청으로부터 받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계도지 예산이었습니다. 종이신문을 발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돈을 제가 받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돈이 뭐지? 저도 신문사를 이제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구청에서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고 신문 그 주소록을 구청에서 보내줘요. 어디 보내라. 연초면 보내주는데 그럼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신문을 발송을 합니다. 한 부에 5,000원이니까 250부를 보내는 거예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 예산이 뭐지라는 저희가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그렇다면 다른 신문사는 어떻게 될지? 근데 이 정보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절대 구청이 공개하지 않는 정보였기 때문에 오랜 정보 공개 싸움 끝에 이런 자료들을 받아낼 수 있었고요. 저희가 125만 원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뭐 인쇄를 할 수 있는 돈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125만 원을 선뜻 포기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또 주변에서도 그래도 그 돈을 받아서 잘 쓰면 되는 거잖아. 이런 얘기도 솔직히 많이 들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지만 이 125만 원이 늘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역 언론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히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계도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2018년에 이제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신문에 이제 이렇게 기사를 저희가 냅니다. 19년입니다. 19년 3월에 저희 은평 시민시민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회 차원에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지역 신문이 되겠다고 저희 스스로 약속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도 계도지 예산을 받았다 하지만 자력갱생이 어려워서 받았지만 이것은 신문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는 좀 뒤늦은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금 서울 지역 25개구 계도지 예산 현황을 저희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걸 저희가 몇 년 전에 알고 나서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자치구별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알 수가 없는데요. 은평구가 지금 6억 2,382만 원으로 서울에 제일 많긴 하지만 서울에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게 112억 원이 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치구 예산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 주민들이 나서서 이 예산을 바로 잡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 25개구 각각의 시민들이 나서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가장 앞장서서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은평구가 계도지 예산이 제일 많다. 저희가 또 관심을 가져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또 은평구가 제일 많아서 문제 제기를 더 저희가 확실히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구청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고 있어요. 이 계도지를 받는 대상이 통반장들인데 은평구 지금 인구가 한 48만 명 되거든요. 인구수로 나눠보니까 1등이 아니고 10등이더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거는 전 주민에게 나눠주는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수 대비로 그 금액을 나누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1등이든 10등이든 25등이든 저는 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25등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계도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이게 참 답답한 게 제가 예전 기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2010년 뭐 이럴 때는 100억이 안 됐어요. 뭐 어느 해 보면 뭐 50억이다, 문제다, 세금 낭비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점점 늘어나서 지금 112억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도 지금 관심 갖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가 기획 취재하면서
마지막으로 쓰고 싶었는데 아직 다루지를 못했는데 서울에서도 개도지 폐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걸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해서 개도지를 좀 없애고 지역 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 노력이 성과를 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경남에서 개도지가 폐지가 됐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우리는 이렇게 시도도 못하고 있는데 벌써 2000년입니다. 2000년에 경남에서는 개도지 폐지를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우리도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자료입니다. 그래서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개도지가 폐지되었고요.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쓰였던 개도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전국 탐방에 한번 나섰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할 만큼 얘기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해답을 못 찾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구도자의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경남, 전북, 충남, 강원도, 이제 서울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찾아갔던 곳이 경남입니다. 저희가 보도는 이제 기사로 했고 사실 영상 작업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저희도 하나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찍었는데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꼭 이제 만들어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 가서 취재를 했던 거고요. 이 지금 사진 속의 인물은 경남 도민일보 당시 편집장을 맡으셨던 이제 김주환 선생님인데 당시 어떻게 개도지 폐지 운동을 했고 기사를 썼는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정말 많이 썼다. 수도 없이 썼다. 네,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히 얘기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좀 배우고 왔습니다.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개도지 폐지는 지역 언론 개혁의 첫걸음이다. 굉장히 이 말에 제가 공감하는 게 사실 저희 지역에도 지역 신문이 몇 가지의 지역 신문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취재해서 보도하는 신문이 사실상 저희 신문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문이 제일 좋으니까 우리 신문만 살아남으면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신문은 저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또 저희가 하는 말이 무조건 다 맞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여러 신문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은 지역 언론이 개혁하려면 지금처럼 일정 부분 행정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지역 언론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말에 공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남에서는 저희가 경남도청을 방문을 했어요. 흔쾌히 저희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그 행정에서 입장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역신문 아니면 우리 얘기를 어디다 할 것이냐라고 굉장히 응원을 보내주셨고요. 사실 중앙지는 중앙의 어떤 이슈들을 다루는 거지 지역의 이런 이슈들은 뉴스에 한번 나기 어렵다. 우리 지역신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그 지역신문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북도 갔었고요. 전북민원연 방문해서 그 당시에 개도지 폐지 싸움 어떻게 했는지 들었는데요. 가서 들었던 얘기 중에서 그 신문 개혁 버스 투어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한 대 타고 그 지금 전북이면 뭐 또 넓잖아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개도지를 폐지해라라고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전남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때 자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나 이게 불과 20년 전인데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워서 겨우겨우 몇 장 구해서 이제 신문에 실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당시 개도지 폐지 운동이 일어날 때 그 기자로 활동하셨던 교수님을 만나서 왜 개도지 폐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었고요.
네, 충청남도도 저희가 갔었습니다. 가서 충남 민원령 가서 이런 비판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언론이 그러니까 행정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좀 주셨어요. 네, 여기 옥천신문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이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다. 이런 이야기도 주셔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횡성을 갔는데요. 사실 이제 이 횡성은 계도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 막 18년 굉장히 고민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5만 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때 횡성희망신문에서 난 기사를 보고 제가 마음을 확실히 정했어요. 횡성신문은 계도지를 거부한다. 지역 언론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정말 이거다. 네. 흔들리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횡성희망신문을 만나서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어떻게 신문을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주투데이를 방문했는데 강원도에 지금 계도지가 있는데 원주만 없어요. 왜 원주만 없습니까? 우리가 없앴습니다. 라고 원주투데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또 많이 들었고 계도지를 폐지하고 지역 언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구로 타임즈를 갔는데요. 올해 20주년 되었습니다. 구로 타임즈도 계도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계도지를 받으면 좀 정말 따뜻하게 지역신문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전국의 지역신문이 많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고요. 항상 우리가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지역 언론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지역에서 반짝반짝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 그런 걸 너무 조망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좀 많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뭐 격주로 지방 출장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준비 과정도 많이 들었고요. 20년 전의 일이니까 그 경남 도민일보 편집장님 만났을 때 기억이 이러시더라고요. 왜 서울에 아직도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이 두 가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관련 자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찾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저희가 또 뭐 2명, 3명 일하는 이 구조에서 저희 지역의 기사도 써야 되는데 이걸 한 번씩 갔다 오고 나니까 굉장히 저희 신문 만드는데 힘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정말 이를 악물고 취재를 했습니다. 이 보도 과정에서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의 지역신문이 굉장히 반짝이고 있구나, 정말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저희가 영상을 다 찍었어요. 이런 자료가 굉장히 소중한 자료를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올해 방문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도 좀 방문해서 계도지 문제, 그다음 지역 언론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카메라에 좀 담고 싶다는 욕심이 더 생겼어요. 그리고 현재 지역 언론에 갖고 있는 고민들, 또 역사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정말 각각 하나하나가 저희는 지역 언론 연수를 떠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 언론과 교류를 하게 된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요. 예. 하지만 또 하나 좀 안타까웠던 거는 계도지 예산을 없앴지만 여전히 행정에서 홍보비 등의 예산으로 지역 언론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보도하기에는 너무 좀 또 다른 영역이어서 숙제로 좀 남겨두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은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려고 한다. 여전히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지역 언론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도지 문제 보도 이후에 계도지라는 말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주민들은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예, 저도 몰랐던 단어지만
개도지라는 것이 우리 동네에 있고 문제다라는 것에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또 개도지는 없다. 그런 게 어딨냐 요즘에. 그런 거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개도지가 문제가 있다라는 점들을 이제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도지 폐지 문제 공론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서울에서도 반드시 지방에서 이뤘던 것처럼 개도지 문제를 없애고 개도지 예산을 다 없애고 그 자리에 건전한 지역 언론, 건전한 미디어를 시민 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그 세 분밖에 안 죄송합니다. 네, 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은평시민신문에서 오랫동안 그 유지되고 있었던 낡은 관행에 개도지 문제를 기획 취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서울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데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많았지만 혹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새 신문사 기자님들에게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면 좀 손을 들어서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예. 그리고 마지막 토론을 위해서 세 분 기자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그 지역신문 지발이 전문위원을 하게 돼서 컨퍼런스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번째 참석을 했는데요. 오면서 그냥 뭐 기사라든가 아니면 자료집을 통해서 익히게 되는 것보다 확실히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신 그런 기자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배우는 게 많고 또 제가 있는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나가거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앉아 계신 플로어에서 세 분 기자님께 질문하실 그 선생님들 계시면 혹시 손을 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없으신가요? 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부산일보 디지털 컨텐츠 팀장 박세익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신동욱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제작비와 저희들 소위 이야기하는 가성비 측면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지 제작비와 또 기대 수익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영화라는 형태의 콘텐츠가 사실은 우리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는 사실 접근하지 못했던 쪽인데 그쪽을 접근하시게 되면서 또 주변으로부터 들었던 반응이나 또 앞으로의 확장성 부분에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제작비와 가성비. 그 전에 이제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작비와 가성비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죄송하지만 제가 제작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실제로 영화를 제가 만들었으니 제작비가 얼마 들었는지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제작의 뜻을 모아주신 기업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성의나 이런 것 회사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가 들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 가성비 측면은 아까 제가 발표 말미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이 사업은 수익을 끝까지 다 본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배급 경로를 찾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업이고 배급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 가성비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지역 공동체 상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수익을 좀 발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청년 주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금씩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과연 저도 이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되는 사업일지. 근데 지금 회사는 가성비라기보다 지속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추측형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내년에 다큐멘터리를 더 할 수 있을지를 만약 처참히 실패했다면 이제 아예 고민도 하지 않았을 텐데 고민을 할 여지 정도는 남길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 있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 아까 영화와 신문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그렇게 하자면 일단 처음에 이 청년 졸업 에세이 1985년생 김지훈 김지혜라는 한국 신문협회의 올해 기자상을 받은 그런 작품이죠. 그 작품이래. 그 기사죠. 이 기사가 신문으로 나갔을 때는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제 반응을 받는데 이게 계층이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다면 이 청년 졸업 에세이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는 실제로 청년들로부터 많은 피드백들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독자층을 좀 다변화할 수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라는 미디어 자체가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쇼폼 형식으로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기존의 신문 매체에 보도됐던 내용과 그리고 얻었던 피드백들 그런 것들 면에서 좀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혹시 질의하실 선생님들 계시나요? 그럼 없으시면은 제가 궁금한 게 많지만 그거는 나중에 따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한 40분에 끝내야 돼서 오히려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세 분의 기자님께 듣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신동욱 기자님께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안내를 드리면서 김지훈, 김지혜라고 하는 두 분을 소개하면서 제가 섣부른 추측을 했던 점, 82년생 김지영과 연관된 게 아니냐. 요것은 많이 오해받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신 기자님이 바로 잡아주셨다는 거, 그 점도 영상 기록에 남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세션, 지역 언론의 한계를 뛰어넘다 새 신문사와 새 기자님들의 취재 그리고 그 내용들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지막 한 2분씩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기자님께는 제가 이 개도지 관련해서는 연구 과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20년 전, 10년 전. 근데 운동으로서 개도지 폐지를 하는 것은 신문사가 할 수 있는 노력이지만 정말 뭔가 종합적인 지금의 이 주민 홍보형 개도지의 의미가 통반장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역 주민들의 자치를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자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힘드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정리하셔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해 들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제가 자칭 개도지 전문가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나깨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신문을 운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보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걸 가로막는 게 개도지 예산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뭐 그건 그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보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보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보도를 하고 현장에서 취재하고 또 행정을 만나고 시민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 신문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활동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현재 2020년이란 이 시점에 비춰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한 측면으로도 이해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것을 바꿔낼 때까지 꾸준히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연구도 좀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영역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언론을 연구하시는 분들, 언론 단체 관련되신 분들이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들을 해주셔서 서울에서도 개도지가 없어지는 그날을 하루빨리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지역 신문 힘들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기저에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 뭐 돈 문제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이 지역 신문 기자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예, 그 환경을 사실 개선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한 사이클, 그러니까 뭐 평기자로 출발을 해서 주요 부서를 다니다가 뭐 부장도 하고 편집국장도 한 다음에 다시 취재 기자로 돌아가서 경찰 출입하는 기자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이가 40대든 50대든 이 정도 언론 경력을 한 20-30년 한 정도 하겠죠. 그런 분들이 경찰을 출입했을 때 보통 신입 기자가 간다고 합니다만, 과연 어떤 기사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 기사를 통해서 얼마나 지역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대부분 지역 언론들이 뭐 일부 굉장히 힘든 그 환경에서도 버티시는 분이 계시지만, 결국엔 그 지역 신문에서 본인들의 미래를 못 찾고 포기하고 일을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늘어요.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데, 저는 이 청년들만 탓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을 채용하려고 해도 기자가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 바뀌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선에서 뛰고 있는 젊은 기자들한테 우리의 미래가 이거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독료 문제라던가, 또 거기서 취재 기자가 자유롭게 취재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들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앞서서 많은 그 시간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앞으로도 지역 신문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역의 어젠다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언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의 기자님들, 신동욱 기자님, 권호성 기자님, 박은미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또 참석해 주신 참가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생중계를 보시고 또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하셔서 또 참가해 주신 분들도 감사와 기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웨비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웨비나를 잘 준비해 주신 지금 앞에 계신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 2020 지역신문 컨퍼런스 일반 세션 7번째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발표자 선생님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